자, 공급가액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를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하는 걸 공급가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 그럼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할 거예요. 포함된 금액을. 자, 지금 이 네 개의 글자를 시험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섞어서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부가세 포함된 거구나. 공급대가. 공급가액이면 포함 안 된 거구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이 10,0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10,000원에 부가가치세 세율이 10%라면 세액이 1,000원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공급대가는 11,000원이다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자, 과세 표준은 뭘까요? 갑자기 과세 표준 이야기하죠. 자, 제가 과세 표준이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라 그랬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선 세율 10%를 부과해서 세액 1,000원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 이 금액이었죠.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이 두 개의 용어를 섞어 쓸 거예요. 과세 표준을 써라고도 할 거고 공급가액이라고 표현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은 표현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같은 표현으로. 자, 지금 부가가치세 이야기예요. 다른 세법 가면 과세 표준이라는 말은 있지만 공급가액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두 개를 섞어서 자기 마음대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과세 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봤을 때 자, 금액을 표현할 때에 공급대가 기준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금액을 표현할 때.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표현할 때 분수를 많이 쓰는데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표현할 때는 공급가액을 110만 원 중에 100만 원이다 라고 표현할 거고 세액을 표현할 때도 110만 원 중에 10만 원이다. 공급대가는 110만 원 중에 110만 원이다. 이렇게 분수를 쓸 거예요. 또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표현할 때는 1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이다. 100만 원 중에 110만 원이다.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이런 표현이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 지금 이 앞쪽에 내가 써야 되는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 금액을 공급대가 기준은 분모가 110이죠. 그러면 여기에 11,000원을 써줘야 원하는 금액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10,000원이라고 쓰면 저 금액이 안 나오겠죠. 여기 10,000원 쓰면 9,909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분모에 적혀 있는 그 숫자가 110이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 앞에 공급대가를 쓰라는 의미예요. 근데 분모에 100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여기 앞쪽에는 공급가액을 써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을 써라, 공급대가를 써라라는 표현은 우리 분수의 분모가 110이냐 100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그 일상생활 있으면서 그 곱하기 1.1 나누기 1.1라는 거 본 적 있죠? 없나요? 저만 그러지도 않아요. 자, 우리 그 부가가치세 별도라 그러면 곱하기 1.1하면 부가세 포함 금액이 될 거고 또 부가세 포함된 거라면 나누기 1.1하면 부가세 별도 금액 되고 이렇게 계산기 많이 두드리는데 그게 이거 두드린 거예요. 이걸 공급가액 주면 공급대가 만들려고 곱하기 1.1 한 거고 공급대가를 주면 공급가액 만들려고 나누기 1.1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이 나오니까 그 계산하려고 우리 계산기를 저거 썼던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가 분리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표현한다는 자체가 이건 일반 과세자 기준이에요.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간이 과세자는 이 두 개를 분리시키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우리
어제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 구멍가게 할머니가 새우깡 500원짜리를 공급가격과 세액을 나눈다 그러면 화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겠죠. 그분들은 공급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공급 대가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과세 표준에 뭐 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일반 원칙은 그냥 돈 주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다면 나머지는 뭐 앞에 수식어 많이 달려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시가란 이야기예요. 뒤에 다 시가죠. 또 부당이익 계산 부인. 자, 이건 특수관계자고만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으셔야 되는 용어예요. 우리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다. 뭐 이런 표현이 이 세법, 저 세법, 오만때만 세법에 다 있는데 사실은 적혀 있는 곳은 법인세법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걸 인용해서 쓰는데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자체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 어떤 거든 간에 싸게 샀던 비싸게 샀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시가로 가겠다라는 게 우리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에요. 특수관계자라면. 자, 우리 회사가 그 특수관계자한테 예를 들어 주주한테 그냥 다른 주주 대표이사한테 주식을 사요. 자, 1,000만 원짜리 주식을 1,300만 원에 샀어요. 그럼 여러분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죠? 그럼 300만 원 인정 안 해라고 이야기하고 1,000만 원짜리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1,000만 원짜리 주식을 500만 원에 샀어요. 잘했나요? 세법은 그것도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관계자는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매우 높아요. 자, 방금 여러분들은 법인 입장에서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사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표이사가 그 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법인한테 싸게 팔아서 법인이 시가로 팔아서 양도세를 부담하고 그거에 대한 남는 차익을 배당으로 주주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특수관계자 건은 못 믿어. 그러니까 전부 다 시가로 가겠다는 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특수관계자하고 관련된 게 부가가치세법에 와도 전부 다 시가로 가겠다. 자, 그럼 지금 저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이야기하면서 원가 이야기는 딱 한 번 하고 계속 시가만 이야기하죠. 원가 이야기는 언제 했죠? 진짜 오래됐어요. 1교시 했으니까. 그죠? 우리 간주 공급하면서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할 때 그때 사업자를 위해서 그냥 원가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다. 딱 한 번 이야기하고 그건 특이한 경우예요. 그 특이한 경우 사업자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이 너가 얼마나 물건을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는 관심이 단 1도 없어요. 그냥 시가예요. 자, 그래서 우리 내일 저와 같이 컴퓨터를 하면 전표에 입력하는 장부에 기록하는 거는 우리 사오는 가격이 취득원가고 이걸 팔면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장부의 기록은 사온 금액과 없어지면 장부에 지우는 걸 하는 거니까 원가만 써요. 근데 부가가치 신고하는 쪽은 그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시가만 쓸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두 개가 이원화가 돼야 될 거라고 이제 먼저 기준 잡으시라는 거예요. 세법은 내가 얼마나 싸게 샀는지 관심이 없어요. 얘는 무조건 시가로 갈 거예요. 자, 그럼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 적혀 있는데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자, 이거 할부 판매가 단기 할부 판매겠죠. 제가 앞에 수식어 안 붙어 있으면 단기라고 했어요. 그럼 단기 할부 판매는 앞에 제가 3,600만 원짜리 10개월 할부하면 세금계산서 얼마짜리 끊어준다 그랬죠? 그렇죠. 3,600만 원짜리 한 번 공급 시기로 발행할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 세금계산서 끊을 그 금액이 이거예요. 세금계산서 끊을 금액 3,600만 원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10%인 360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게 내 컴퓨터에 쓸 금액이에요. 부가가치 신고할 때 쓸 금액이라서 지금 이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 장기 할부 매출이 있죠. 장기 할부 매출,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계약서에 적혀 있는 그 금액. 그래서 36개월 할부 100만 원씩 36번 받기로 했으면 100만 원만 써서 36번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과세 표준과 공급 시기가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 공급 시기에 이 과세 표준을 적어서
우리는 신고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아래에 뭐 둘 이상 과세 기간에 거쳐서 용역 제공받고 뭐 선불로 받거나 뭐 이런 거는 보증금이나 아니 월세를 다 받았을 때 그 기간이 경과한수로 월할 계산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어렵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즉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월 달이죠? 우리 지금 10월 달이죠? 10월 달이면 안 되겠구나.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이 9월 달이에요. 그럼 9월 달에 받았으면 우린 이기 예정 신고할 때 받으려면 9월 달 한 달치만 계산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3개월치는 아직 안 지났잖아. 그러면 한 달치만 계산을 하겠다. 근데 그 다음 달에는 10월, 11월, 11월 세 달치를 또 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과세 대상 기간 개월수 적혀 있는 게 우리가 그 월세 받은 거에서 이번 신고하는 기간에 몇 개월치다. 이렇게 그냥 월할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이 표현이에요. 자, 그럼 우리 105페이지에 항목별 과세 표준에 포함 유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좌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금액이고 우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럼 과세 표준이라는 건 이렇게 집어넣어서 세율이 산출이 되도록 그대로 그냥 넣어두란 이야기예요. 그럼 첫 번째가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경우에 이자 상당액이라고 적혀 있죠. 자, 지금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36개월 할부니까 매달 100만 원씩만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그 100만 원에는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자는 금융이라서 면세예요. 근데 자동차는 과세니까 그럼 차값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지금 방금 말했던 그 이자 있죠? 그 이자를 연불이자라고 표현을 해요. 아이고. 이 연불이자는 그냥 포함시켜서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거예요. 이 이자는 미세하게 들어가 있겠죠. 설마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데 차값은 10만 원이고 이자 90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하게 들어간 이 이자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과세 표준에 그대로 넣어서 그냥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발행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경우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에 두 개는 뭐 적게만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대가의 일부를 받은 거예요. 돈 이만큼 대가로 받았으면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그러면 이 증상은 뭐냐면 대가로 운반비도 사는 사람이 부담이라서 저한테 주죠. 그러면 그 돈의 10%도 부과시킬 거란 이야기예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잖아요. 자, 다시 사는 사람이 부담될까요? 부담 안 되지. 걔는 그 10%를 돌려받으면 되잖아. 사업자면.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개인인 나는 신경 써야지. 개인이 나는 신경 쓰는데 상대방이 사업자면 결국은 자기 돌려받는데 물론 몇 달이라는 시간은 싫겠지만 그거는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이 세금들 저한테 들어본 적 있는 거죠? 얘네들 그냥 다 집어넣으래요. 왜냐면 얘는 혼자서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세금들이 아니니까 기생처럼 붙는 거는 그냥 여기에 이중과세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마일리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마일리지는 뭐 여러분들 중에 회계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은 마일리지와 상품권을 공부하시면 좋아요. 마일리지하고 상품권 공부하시면 그쪽에 관심 있으시면 재미도 있고 어마무시한 사항들이 생겨요. 왜 금강지와 상품권은 할인율이 이만큼이 크고 백화점 상품권은 할인율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금융감독위원회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금강지와 상품권을 제값에 사면은 저 사람은 바보라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이제 마일리지하고 상품권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럼 부가가치세도 이제 마일리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거는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빼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거의 다 대다수 당연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자, 여러분한테 제가 그 애누리하고 할인을 설명드릴 때 예를 들어 애누리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 깎은 거라 그랬죠. 그럼 제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으면 부가세 10만 원을 받아야 돼요. 100만 원이 과세 표준인데 물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40만 원 깎고
60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6만 원 받아야 되지. 물건 가격은 60인데 부가가치세는 그래도 원래 100만 원이었으니까 10만 원 달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이건 물건값도 안 줄 거잖아. 여러분 택배 시켰는데 여러분 손에 택배가 안 들어왔어요. 도달하기 전. 얘가 없어지거나 깨졌어. 그럼 물건값도 안 줄 건데 무슨 과세표준에 넣어서 부가가치세 달라는 거야.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시험에선 그래서 장난치고 싶어서 도달한 후라고 나오면 그건 내 책임이지. 부가가치세 다 줘야 되겠죠. 도달하기 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과세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 다음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으므로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자, 이거하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연불이자하고 연체이자는 다른 거죠. 연불이자는 원래 물건에 기속처럼 부수적으로 붙는 이자고, 연체이자는 내가 늦게 내서 달라붙는 정말 순수한 이자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 요금을 세금계산서 받아본 적 없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지서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이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안 알려줘서 그런 건데,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늦었어요. 늦었다고 해서 그 연체료는 이자예요. 가산금이 벌금인 거고, 그럼 연체료가 붙어서 다시 그거에 10%로 세금 계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자는 이자대로 따로 나오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자동차 100만 원짜리 샀는데, 여러분 회사가 샀는데 100만 원짜리 세금에 1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 놓고 이걸 늦게 냈다고 해서 연체료 붙여서 새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느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자는 따로 금융으로. 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도대체 무슨 소리죠? 우리 술박스 이야기하는 거, 술박스. 주류업체가 이제 음식점에 술을 납품을 해요. 그러면 술값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박스 값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주고 돌려받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반환 조건 용기 있죠. 우리 술박스 보면 옆에 그 어디 주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막 적혀 있잖아요. 그죠? 다들 한 번씩 보셨구나. 그 박스 옆에 적혀 있죠. 그건 반환 조건부니까 그거는 과세 표준에 안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술값만. 자, 그리고 음식, 숙박, 용역 같은 데에 뭐 쭉 적혀 있는데 봉사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적혀 있는 거. 자, 우리 음식 가격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돈가스 같은 걸 뭐 15,000원, 20,000원짜리 맛있는 집을 갔어요. 그럼 비싼 집에 갔는데 이제 20,000원짜리 돈가스라고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봉사료가 붙었다고 보면 봉사료가 예를 들어 뭐 3,000원이 붙었어요. 그러면 2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2,000원이 붙고 그리고 봉사료가 3,000원이 붙어서 25,000원이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23,000원에 10% 붙는 신기한 나라가 있죠. 제주 우상국이라고. 제주도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제주도는 이상한 사람들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럼 그 봉사료는 원래 부가가세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 있으면서 걔네들 정말 신고하고 싶은 사업자가 너무 많았는데 근데 그분도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두는데 봉사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아래 이제 임차인이 부담할 뭐 보험료나 수도요금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데 그거보다 그 아래에 주의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래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공제가 뭐죠? 빼줄게, 빼라는 건데 공제하지 않는데 그러면 빼지 말고 그대로 둬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대손금 뭔지 느낌 오시나요? 대손금? 못 받은 돈. 우리 대손 충당금 하면서 이야기했다. 이 대손은 돈 못 받았어요. 자,
자,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100만 원이고 세액이 1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이번 기간 걸 다 정리해서 전체 과세 표준은 100만 원이고 매출세액이 10만 원이니까 이걸 납부해라,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대손당해서. 그러면 이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부가가치세도 못 받았겠죠. 그럼 이건 못 받았는데 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부당해요. 그래서 부가세법도 안 내도 된다라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대손세액 공제라는 걸 공부를 할 건데, 그런데 그럼 얘 안 내게 하는데 그걸 그럼 얘를 지워야 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런 표현 썼죠. 대손세액 공제. 세금에서 빼줄게. 그래서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해서 이 세금을 10만 원을 줄여주는 걸 해서 과세 표준은 100만 원인데 대손당해서 세금 낼 거는 0원이다라고 정리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못 받았어도 증빙 주고받았으면 부가가치 신고는 해라. 세금은 빼줄 테니까 그럼 너가 부담되는 건 하나도 없지 않니?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공제 빼지 말고 그대로 돌아는 거예요. 그게 대손금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뭐 동그라미 1번은 글자 너무 길어요. 이렇게 써두세요.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이고 또 그 아래에 3번은 하자보증금. 자, 세 개죠. 시험 문제 내기가 참 좋은 애예요. 그래서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이 표현을 문제 내는 사람도 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이라 질문한 이유가 세법법전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음 중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방금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그럼 나머지는 걔가 왕따가 답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06페이지에 재화의 수입이 있죠. 자, 지금 재화의 수입은 위쪽만 봐야 돼요. 위쪽. 자, 재화의 수입은 지금 우리 106페이지 제일 위에 재화의 수입에 우리는 과세 표준은 제가 우리 과세 거래할 때 재화의 수입에 옆에 관세, 과세 가격, 관세, 뭐 개별 소비세 뭐 쭉 썼죠. 그게 10% 할 거라 했으니까 걔네들이 다 과세 표준인 거잖아요. 걔가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글자들이. 제가 곱하기 10%나 곱하기 0%를 쓰면 그 앞에 적혀 있거나 그 위에 적었던 금액들이 다 과세 표준인 거예요. 왜냐면 과세 표준이 세율 부과해서 세액 산출하려고 하는 거니까. 10%든 0%든 곱하려는 대상 금액이 있죠. 지금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아요. 우리나라에 팔면 자,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에서 세율이 10만 원이겠죠. 그러면 이 금액이 당연히 과세 표준이겠죠. 그럼 수출을 해요. 그럼 100만 원에 세액이 0%라서 세액이 0원이 나와요.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한 거예요. 얘도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면 이번 신고 기간에 이 두 개만 있었다면 과세 표준은 200만 원이고 매출세액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든 0%든 우리가 세율을 부과하는 걸 다 과세 표준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아래에 제가 위쪽만 재화의 수입이라고 말하는 게 밑에 외국 통화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적혀 있죠. 이건 수출 이야기예요. 수출.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서 알아야 되는 거라서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물건 수입하면서 수입한다는 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왕창 수입할래요. 물건 사면서 돈 받는 경우는 없겠죠. 수출하고 돈 받아야지. 그죠? 자. 그럼 우리 과세 표준에서 수출의 경우에는 자, 우리는 수출할 때 그날의 돈을 바로바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선적진도 조건이다, 도착진도 조건이다, 뭐 FOB, CIF 이런 조건을 걸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조건이 맞아야 뭐 돈을 얘한테 보내주거나
그런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수출에 대해서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라는 건 돈 받은 거하고 상관없이 이 날짜에 부가가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얼마의 외화로 얼마 받기로는 했었지언정 돈을 받은 적은 없겠죠. 그러면 수출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날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선적일 기준 환율을 가지고 우리가 과세 표준을 삼을 거예요. 선적한 그날의 기준 환율을 가지고 과세 표준으로 우리가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원칙이라고 쓰면 예외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예외를 많이 이야기는 안 해요. 옛날 우리 교수님이 예외 교수라고 원칙 하나 써놓고 1시간 동안 예외만 이야기하고 수업 끝내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자, 예외는 선적일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 이 경우에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 나머지는 있다면 선적일 기준 환율을 사용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전에 계약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약금 받았다고 해서 과세 표준이 전부 다 바뀌는 게 아니고 계약금을 받아서 달러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선적일 기준 환율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원화로 환가를 해버리면 환가 부분은 환가 금액으로 쓰고 그럼 나머지는 아직 돈 안 받은 게 있겠죠. 그럼 그거는 선적일 기준 환율로 해서 둘을 합칠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전부 다 받아서 전부 다 환가해버렸으면 환가 금액이고 그럼 여기에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환가한 경우에요. 환가 안 하면 그냥 내가 미리 돈을 달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전부 다 선적일 기준 환율로 갈 건데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요. 왜 환가한 경우에 환가의 기준 환율이 아니고 환가 금액이냐면 기준 환율로 현실적으로 환가를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 은행 가면 대고객 매입률 매도율 있죠. 은행이 고객을 대상으로 자기들이 살 때 금액, 팔 때 금액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기들이 살 때 금액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이 실제 우리 기업에는 유입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에는 그때 환가된 그 금액으로 할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 안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선적일 기준 환율을 가지고 처리할 거예요. 나중에 이걸로 정리해뒀다가 당연히 환가 때는 금액이 틀릴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외환 차익, 외환 차순이 뜨는 거예요. 적기로는 이걸로 다 적어둘 거예요. 안 일어나게 되면. 자, 이게 우리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얘는 수입이 아니고 수출이에요. 수출. 괜히 여기 수입에다 적어서 이야기 적혀 있는데 자, 그게 지금 우리 구분해 보면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 금액 적혀 있죠. 그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는 뭐 우리가 공급 시기 이후에 받거나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선적일 기준 환율이나 최종 환율로 한다. 자, 다음 그 아래 있는 뭐 매출세액이라는 건 뭐 과세 표준 매출세액 구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과세 표준이라고 적혀 있는 게 10%든 0%든 곱하는 이 금액들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정신고는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예정신고 때 누락했다면 확정신고 때에 반영해서 같이 부가가치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역들을 합쳐서 그리고 방금 이 앞에 했던 대손금 이야기하면서 했던 우리가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있죠. 그러면 대손세액공제라는 거로 해서 세금을 뺄 거예요. 근데 가감이라고 하는 건 애가 죽어서 못 받는다고 했는데 애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받아서 내야 돼요. 우리 그거 다 공부할 거예요.
애가 못 주게 됐다가 다시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회계 처리했잖아. 기억나시나요? 대손 충당금, 대손 발생했을 때, 회수했을 때 이제 거기다가 부가지수를 섞어서 다시 분기가 바뀔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번에 내야 되는 매출세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